번 이거 근데 한 번 제가 보너스 나도 외치는 사람 있어. 아니 제가 여담입니다만 한 10년 전부터 다이빙을 하면 해외에 가서 제가 전주에 가서 박수 세 번을 가르쳐 줬잖아요. 진짜. 집중력은 최고잖아요. 몰디브 가서 그 외국에 그만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막 다들 박수 세 번 그랬대. 처음에 한국인 줄 알고 못 알아. 영어로 했죠. 그랬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브리핑 한다고 땅땅 치고 딱 가면 크랙! 그러면 딱딱딱 브리핑 하는 거예요. 니들 다 나 따라와. 데려가. 필리핀, 하와이, 괌, 팔라우, 몰디브 다 다녀서 다 해주죠. 그래갖고 이거 박수 세 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 지금은 이제 몰디브에 가서 그 요트를 타면 그 선장이 보고 이래야 지들이 알아서 기억이 나. 이번에도 똑같이 해. 크루들까지 다 2층에 4층 꼭대기에 선베드가 굉장히 햇빛 받게 좋거든요. 다 수영복 입고 와서 오늘은 와인 파티 하자. 재밌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런 능력 없는 사람.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13장에 있는 평가 사례 같은 것들은 워낙 평가와 가는 것들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좀 넘어가고 실제 사례들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야 될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 마케팅에 관한 것들 이제 기관들이나 제안을 할 때도 일부 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못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 참여자 기관의 홍보나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셜 마케팅이라고 해서 사회적 마케팅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태국의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PR 광고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예. 커피나무에 지나가다 물 주고 그게 어느 시간 지나면 커피 피워서 프로를 주고 강아지 길가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 하니까 매달 조금씩 줬던 게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 교복을 입고 나타나는 하는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눈물도 글썽글썽 하셨던 것 같은데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그 사회적 마케팅 있던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굳이 뭐 노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예, 내 주변의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 유행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좀 모으는 어떤 역할들 그런 사회적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예, 교재 외에 있는 것들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프로포잘 제안서 내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1992년인가요? 갑자기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98년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만들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인 어떤 모금 활동들을 뭐 개별적으로 됐던 것들을 국가에서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죠. 연말 되면 다들 이제 조금씩은 다 하시잖아요. 기분 좋게. 네, 그리고 그런 그 사업 그게 모여서 사회복지 현장의 제안서를 엄청나게 다 제안을 합니다. 아마 거의 사회복지 기관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들은 거의 각 지역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내거나 뭐 중앙에 내거나 아니면 나눔과 꿈 사업들 3개년 4개년 하는 사업들 새로운 사회 모델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하나 해서 했어요. 2년 전에. 네, 내년까지 해서 이제 3개년 사업하고 효과성 검토해서 레포트까지 낼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1년에 막 1억씩 받아서 계속 사업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거의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원래는 이제 그동안 뭐 삼성, 현대, 뭐 초록 어린이 유산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기관들에서 개별로 사회복지 제안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다 중구난방이 어렵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모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폼을 만든 게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쓰는 폼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 폼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제안서에 공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장 사업계획서. 요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사업 교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 논문 쓰시면 초록 쓰시는 거, 초록이라고 있거든요. 앱스트랙이라고 해서 압축해서 한 페이지에 200페이지짜리 연구 논문을 한 페이지로 압축해서 딱 넣어놓거든요. 예. 예, 그것도 재미나게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적인,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은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기관장들이나 그 소위 말하는 이재명 회장은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결제 받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도 뭐 그룹에 이제 부회장으로 있는데 걔도 회장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30초 안에 결제를 받아야 돼요. 아닌데. 네, 시간이 없어요. 회장을 만날 시간이.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출근하면 그 전에 가서 결제 받을 게 있으면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설명하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딱 전달해야 돼요. 제안서도 그 한 장 첫 페이지 안에 뭘 할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뭘 할 건지를 한 장에 써놔야죠. 그래서 뭘 얻을 건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쓸 때도 대상이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는 제목을 쓰라고 생각나시죠? 그리고 부제로 뭐 아싸, 뭐 기분찬, 뭐 이렇게 다른 줄여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 사업계획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안서에 그걸 안 드렸는데 이 한 장 안에 기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 하는지를 많이 쓰시죠.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보통 보면 제안서에 첫 번째 문제 제안하는 이유들,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회 문제 현상이나 필요성 같은 걸 쓸 때 그런 것들이 주로 잘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거기 기관 소개는 다 동일하고 딱 그냥 이름 들어봐서 그냥 문제 있는 기관은 아니네 그러면 넘기고, 그다음 문제의 필요성 그거 딱 몇 줄 읽어보고 나머지 안 봐요. 죄송한데 평가할 때도 쭉 보고 이 문제는 한번 건드려보면 좋겠다 하면 검토로 넘어가는 거고요. 기관도 이렇게 딱 이러는데 저희가 다 알잖아요. 충남에 무슨 기관을 저기는 하면 그런 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또 한 번 넘겨봐서 문제제기나 문제 필요성들 이렇게 쭉 써놓은 게 논리적이고 이거 해볼만한데 하면 읽어보러 가는 거고, 이쪽으로 넘겨놓고 한 번에 50개, 100개씩 오잖아요. 1차 분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기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쪽으로 써서 재미나이의 도움을 받은 거거나 아니면 늘상 쓰던 말 쓰면 죄송한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계속 빠지는. 실제로는 한 50개 중에 한 7, 8개 남고 그것만 봐요. 뒤까지. 그리고 뒤에 봤을 때 또 예산도 필요성 보고 프로그램 진행 상황 보고 예산 딱 보면 예산에서 또 이상하게 나온다는 얘기 빼야죠. 네, 그래서 보통 한 50개 오면 한 5개, 4개 남아요. 네, 그럼 그거는 다 끝까지 읽어보죠. 그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다 해서 프로포절하고 평가할 때 그 질문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재원이나 인력적인 부분이나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한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써요. 이러이러한 부분 보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세요. 개선된 이런 의견들을 자문 의견들이나 평가사 의견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다시 내세요 하거든요. 최종하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돼서 업데이트되고 제안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들면 훨씬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초록어린이우산재단의 삼성복지재단이나 현대복지재단 아니면 관공서에 사는 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의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업무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상향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저희 한 보셨? 네. 이게 나눔과 사업 신청과 작성하는 이게 프로그램이죠. 시청 프로그램. 우리 지역사회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딱 정해야 돼요. 딱 세 가지예요. 이게 관한 건 하나도 궁금한 거가 있어요.
통과되면 거의 안 끊고 안 자르고 다 줘요. 5억 주세요 그러면 5억 줘요. 근데 5억을 한 번에 주지 않고요.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3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1년에 들어가는 사업계획 또 다시 연도별로 잘라달라고 연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자르고 또 다 연계가 돼서 진행되는 것들을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여기서 2억, 여기서 뭐 1억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자기네들 평가해서 이렇게 딱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걸 한 번에 안 주고요. 기별로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반기로 한다, 분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3천, 4천 아니면 뭐 반기 5천 뭐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한 반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 주고 그래서 그리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이제 페이퍼work에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해야 돼요. 네,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가 조금 FM 회사가 아니라 FM 같은 사람이라 일은 그날 하면 그날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날 보고서 받아야 되면 받아야 돼요. 저는. 밤을 새서라도 봐야 돼요. 네. 낮에 딴짓하지 말고 다 해서 저한테 내고 가야 돼요. 네. 안 하면 제가 퇴근 전에까지 계속 전화로 확인하니까. 네. 퇴근하고는 전화 안 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죽었어도 약속한 걸 안 지켰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야 얘는 평가를 하든 뭘 하든 야근 안 해요. 저는 야근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있는 기관장이 누구요? 맨날 싫은 소리 하고 도대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그날 할 만큼의 일을 주고 그날 끝내고 가게 해줘야지. 만약 이러면서 현장 수십 군데 돌아다니고 판결대로 그걸 다시 또 그걸 수십 개를 기록을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또 평가한다 그러면 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평가 기간 2달 앞에 나면 2달 내내 야근하고 돈 주니? 돈도 안 주고 야 그럼 그만둬라야 그렇죠. 그게 기관의 어떤 역량이나 기관장의 어떤 역량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개인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저희가 기관평가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통합사례관리사 시범사업 됐을 때요. 시청의 관공서의 그 사례관리사가 한 사람에 막 40케이스, 50케이스씩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나눠도 사람도 없고 서류는 그 사회복지사 초기에 집에 가서 막 1시, 2시까지 기록하고 왜? 그날 안 하면 그 다음날 또 쌓이니까 그럼 그게 한두 번 쌓이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면 뭐 계획 컨트롤 V, 컨트롤 C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다 다른데 또 자기가 공부한 거하고 양심상 안 맞고 하니까 애들이 통합사례관리사 하면 막 한 달 사이에 다이어트 막 5kg, 2kg씩 되죠. 예. 그리고 그거 바꿨잖아요. 1인당 20케이스 이상 하지 않아요. 거의 지금. 20케이스도 그러면 실제 한 달에 30일이라고 해도 20일에서 24일 일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연차 월차 써야 되잖아요. 그럼 20케이스가 딱 맞는 거예요. 하루에 한 케이스씩.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관리되죠. 예. 그러면 조금 더 하면 역량이 쌓이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한 20, 20개 자기가 이렇게 좀 여유 부리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한다 그러면 서비스가 수박 겉핥기로 흘러가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따로 서비스 따로 클라이언트 욕구 따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서류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 안 맞죠. 예. 그러니까 현장과 생각이 일치되게 해줘야 되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 책임자들이 그만큼 경험을 가지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또는 업무를 분장할 때부터, 업무를 나눌 때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가능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씩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더구나 이제 일도 일주일 4일 하자고 지금 막 어제 갔더니 저 모 시장 캠프에 일주일 4일이 된다고 떼놨던데 공약으로 제가 바꾸고 아싸 우리도 4일 하자 그리고 나머지 3일은 놀러 가야지. 근데 놀러 갈 돈이 없으니까 월급도 올려달라고 해야죠. 삼성도 올려주는데 나도 올려줘 해야죠. 그래. 근데 우리가 성과급을 낼 만큼 영업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럼 어떻게 월급을 다시 토해내야 되나 걱정입니다 아주. 기대한 게다 자, 사업계획서, 프로포절,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작과 끝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교본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책무성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제안서를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흐름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요. 사회복지 내부에서도.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서간도 싸움 많이 하잖아요. 인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인원 더 줘? 일 할 거야? 하고는 싶은데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인원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책상도 없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들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어렵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볼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할게요. 아니면 결과를 요만큼까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대신에 이거 지원해 주세요. 해야죠. 항상 딜이죠, 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어쨌든 현장에서의 얘기인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들이 충분히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같이 일할 팀원들이 제안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속박사 나온 사람들이 영어로 뭐 촥 쓰고 전문으로 많이 써서 하고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게 뭔 계획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이제 저 사회복지 소년생들이 현장에서 쓰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면 죄송한데 자기 만족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 따로 놀고요. 팀은 따로 놀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뚝 떨어지죠. 그럴싸한 책, 그럴싸한 이론은 많아요. 그걸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더 신경 써야 돼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상담 케이스 농담처럼 말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무기력증에 조현병, 정동장애로 지금 조울증이 아주 심각한데 가장 큰 원인이 엄마예요. 근데 엄마는 상담도 안 오고 그 다른 데에서 연관돼서 저한테 온 건데 연계된 게 두 군데를 거쳐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제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노시는 분인데 그 부모님이 워낙 애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셔갖고 그러고서 다른 데에서 상담한 것도 보면 가족 상담을 해보자 그러면 아빠는 가끔 한 번, 두 번 오신 적이 있는데 엄마는 나는 문제도 없고 하는데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수학 선생님이세요. 석사까지 하시는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세요. 아주 논리적이시죠. 수학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당신 오면 나는 집 나가실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상담을 하든지 뭐 편한 대로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갈 일이 없죠.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건데 아이 두고
선생님 만나러 아빠 엄마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편할 때. 그리고 하나를 질문을 했죠. 아이가 계속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시고 바뀌실 때 아무 때고 전화해줘. 저는 선생님 안 만나도 됩니다. 얘기했죠. 아니, 지가 급한 거지 뭐 내가 급한가? 냉정하게. 아니 저는 상담할 거 하고 지금 현장의 문제를 풀어서 당장 눈에 보이게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 받은 만큼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조울장애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고 혼자서 대학 다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도움 안 받고 대학생이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 집에서 안 나와요. 방에 박혀서 집에 들어가면 누구한테도 인사 안 하고 방문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어느 부모도. 그래서 선생님이 고르세요 라고 했죠. 손을 내밀면 잡아드리지만 손을 안 내밀면 저도 능력의 부족에 잡아드릴 힘이 없습니다. 얘기했죠. 저는 질질 끌려다니는 시간이거든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꼭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동모금회에서 보면요, 배분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 사업은 신청 사업, 기획 사업, 긴급 지원 사업, 지정 기탁 사업으로 크게 나누고요. 공동모금회 심사 기준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제안서 또 있잖아요. 기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모든 제안서의 첫장은 기관적이에요. 기관의 이름, 위치, 뭐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해왔던 일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인적 구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보죠. 물리적인 환경 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는지 사업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예비 심사,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심사 하는데요. 보통 도에서 해보면 도의 담당자들이 예비 심사하죠. 기관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결격 사유를 다 적어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비리가 있어서 아니면 사회복지에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하면 그런 기관은 안 된다. 뭐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뭐 슈퍼바이저가 몇 명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다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업 공모 평가가 몇 번 얼마짜리를 몇 번 정도를 한 건 뭐 그런 심각한 경우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비 심사하고요. 보통 PQ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여기까지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거의 도의 담당자들이 다 하시죠. 그 다음에 면접하고 현장 심사를 외부 평가자들이나 아니면 자문위원들 모셔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 정도 진행이 됩니다. 4번에 나눌 때도 있고 아니면 뭐 2개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보통 절차는 그렇게 다 거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통상 연간한 보통 사업들 해왔던 것들 한 3천만 원 정도 그 이내에서 하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은 2,500만 원짜리입니다. 원래는 뭐 다른 큰 것들을 3년 사업하는 것들을 올해분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건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피곤하고 그거 다 일일이 했다가 하나라도 놓쳐서 어디 세면 보안각서 실제 받기는 했지만 의미 없죠. 내가 안 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그날 보고 그날 다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도청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나눔과금 행사 같은 거는 막 1년에 막 1억, 5천씩 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또 초록 어린이 유산재단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별로 1억, 8천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한번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배분 사업은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산출 중심형.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 사업은 뭔지 아시죠?
우리 시설에 책상이 없어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예, 신청하죠. 지역아동복지센터나 얼마 전에 평가했던 것도 예, 지역아동센터들 그 예산이 배정된 게 있어서 천안에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한 10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가 중인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조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사업 실적 평가하고 이용 실적 평가해서 예를 들어 화장실을 바꿔준다거나 뭐 책상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식당 공간을 만들어서 식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준다거나 그래서 기관당 한 300에서 500 정도 사이에서 예, 그거 해주는 것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죠. 본래의 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이나 또 환경들을 좀 개선해주는 사업이 기능보강 사업이고요. 성과 중심형,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 기관에서 낸 프로그램이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개선하는 어떤 목표들을 잘 이루고 있는지. 네. 확산력은요, 주변에 같이 가는 네트워킹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보통 아까도 평가의 사업 계획서의 맨 뒤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가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례관리 그 공부하셨을 때 보시는 거 기억나시죠? 사례관리의 조미.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면 나 혼자 일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진 인적이나 물적 자원들이 한계에 있죠. 예를 들어서 기숙시설이면 아니면 생활시설이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 여가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떤 사업들 또는 뭐 심리상담이나 예, 이런 것들은 외부와 연계돼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외부 전문 강사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되어서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처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역량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과 확산력, 산출 중심형도 결과물들을 주로 나오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죠. 어르신들 야유회 못 가시죠. 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레크레이션 많이 부족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산출 중심형이죠. 몇 분이 모여서 어디를 몇 회 여행 갔다 왔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노인의 어떤 여가 생활이 즐거워졌다. 뭐 이런 것들은 산출 중심형으로 프로그램을 구별해 줄 수 있죠. 자, 심사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표준으로 된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각 지역별로 아니면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기관에 대한 평가 이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신뢰성, 기관에 대한 신뢰성, 사업 수행에 대한 능력.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네. 그다음에 여신 이런 것들이 예, 충분히 합리적인지, 또 사업이 필요한지, 목표와 목적을 잘 설정하고 그걸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적절한지 다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 심사 평가표를 나름대로 예, 좀 추가하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교수님이 주신 4가지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도 평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거 적어주시면 예, A+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것도 평가해야지 왜 안 해요? 하는 것들 있으면 예, 더 좋습니다. 자, 현장 사업서 계획. 아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명, 사업명,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상과 목적과 방법을. 저희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하면 전 일부러 이제 고민 안 하려고 해요. 대상하고 목적하고 예,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늘 고민하고 다니면서 퍼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으라차 뭐 이런 거막 뭐 국어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보고 생각해보고 노래들 음악 듣다가도 생각해보고 퍼뜩 떠오르는 거 저도 수시로 메모하거든요. 예,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죠. 회의할 때 서로 한 20, 30개 모아서 쫙 해보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받는 걸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요, 뭐라고 그러지? 밈이라고 했나? 애들이 한자로 한 가지 단어로 줄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줄여봐. 프로그램 줄여봐, 니들도. 제가 얘기하거든요, 농담처럼. 정말 짧게 줄여서 단어 한 몇 가지 문장만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어주면 기관이 신뢰할 만하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기관들 어디 딱. 그다음에 사업이 여기 이거 뭘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좋아. 쭉 보고 이제 주요 사업 내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그거에 따른 행동들이 프로그램이 내용이 뭔지 딱 나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 얼마, 누가 수행할 거고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딱 보면 이제 이게 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오케이 이쪽 딱 구별되죠.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딱 드러나도록 그 다음에 주제를 좀 정해 슬로건처럼 정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사업 참여자,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그 다음에 이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까지도 고민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까지도 과학적인 방법 또 그리고 다 그분들이 연계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분들은 바로 실험집단이죠. 그리고 이걸 비교하려고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변 참여자들은 통제 집단이 돼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천안시 인구 중에서 내가 친한 사람, 나랑 한 번이라도 악수한 사람, 나랑 한 번이라도 명함 주고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찾아서 일부는 의사를 물어서 실험 집단으로, 일부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 참여자들 연구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평가해서 양적 평가지, 질적 평가지를 평가를 해서 또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결과값들을 내주면서 보고서를 내주는 거죠. 자, 참여자 선정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 계획을 문제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만들고 그 문제에 동의하는 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프로그램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적어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 다문화 가족분들 가족 치료 프로그램의 예거든요. 순위별로 정해서 참여자 선정 기간을 정합니다. 한국에 이주한 기간 길면 길수록 역점수라는 건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분들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벌써 한국 사회에 적응을 많이 했으니까. 없으면 참여할 사람이 없으면 이분들도 점수를 나중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5점 정도면 여기는 뭐 길면 길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새로 오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5점,
한국에 온 지 6개월 5점, 1년 4점, 2년 3점, 3년 2점, 3년 이상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6점수를 가게 되는 거죠. 한국어 구사 능력도 그렇죠.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한국의 사회 적응이 그만큼 어렵죠. 예,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참여 의지, 신청서에 작성한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누가 뭐 밀어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소득 수준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가족의 지지와 협력 수준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마이너스 주는지 뭐 플러스 가점을 주는지를 다 잘해서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기준표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들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가장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깔때기에서 천안시 전체 인구와 노인 인구와 아니면 여기서 다문화를 이야기 다문화 인구와 그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한다 그러면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만 하겠다 그러면 다문화 인구 중에서 동남아 인구 그다음에 그 중에서 참여할 사람들 참여할 이 실험 집단이 되겠죠. 이 동남아 인구는 통제 집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입니다. 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다 떠오르실 거예요. 목적을 정하고요.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정합니다. 하위 목표 1, 목표 2, 3.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오래 갈 어떤 그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 여기서 다시 또 정할 수 있겠죠. 실천 방법 1, 2 다 또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서 목표를 하위 목표 1을 달성하고 목표와 이런 목표들이 모아져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 목적이 모아져서 기관의 비전이나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연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의 내용 및 집행 전략은 내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 전략이 바로 하위 목표들을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의 적정한 인원이 갔을 때 이 실천을 하는 활동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인적 배분이 되는 거고요. 혼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몇 분 정도 담당하세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거 있죠. 예를 들어 영유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한 명당 학생? 네, 그건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3.4명인가 뭐 4명이 안 돼요. 3명. 예,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육교사 선생님이 3명 이상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학생이 12명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유아원 보육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육교사 선생님이 4명이세요. 보육교사 자격을 한 원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최소 4명이 계셔야 돼요. 4명이 안 되면 허가 자체를 안 해줘요. 아니면 빨리 개강하라고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라면 그거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되죠. 시정하라고 명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 전략에 있어서도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하위 목표들을 실천 과정들을 거쳐서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 하위 목표들의 합이 목적을 이루게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들을 함께 바라봐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고요. 이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 몇 회를 할 건지를 정확히 적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그 친구하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 앞으로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바라는지 그거에 대한 합의를 하죠. 무조건 낫게 해줄게.
꿈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예. 낳는다는 게 사람이 낳는다라고 하는 정의는 없죠. 자기 만족이니까요. 예. 저는 100억 벌고 싶어요. 근데 꿈은 100억 벌고 싶죠. 근데 누구나 100억 버는 건 아니거든요. 운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최소한 너 혼자 생활하는데 문제없게까지 가겠어 하는 어떤 실천 가능한 목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 그리고 그 내담자하고 오랜 상담을 또 예를 들어 15가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집, 방, 문 열고 나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는 데까지는 가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네 의사를 싫어요, 좋아요, 안 할래요, 할게요 하는 것들을 자신의 의사 표현들을 가족들한테 분명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자 이번에. 이번 회기에 6개월 동안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친구도 그런데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서울에 무슨 뭐 유명한 정신과 병원도 오래 보냈고 충북대병원에 뭐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또 많이 받아서 모든 검사나 모든 이론은 저보다 나아요. 뭐 SSCD 검사 딱 꺼내놓으니까 문장 완성하시려고요? 네. 정답을 써요. 근데 죄송한데 모든 검사지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쓰는 거지 타인이 봤을 때 정답이다 하는 거는 죄송한데 감정을 숨기고 있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을 써요? 정답을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 문제는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 요새 뭐 붙이기만 하면 다 사회복지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공공의 어떤 사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해서 재원들을 잘 모으는 것도 대단한 역량이죠. 예. 그런 거 잘 하시면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목표별 정했죠. 사례입니다. 이게 아까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에게 상위 사업이 하위 목표 하나가 한국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별 역량 강화, 뭐 심리 정서적 안정 도명,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실천 내용들을 다 정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한국 사회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들은 거의 아마 다문화 센터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하는 기관인 거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나 이런 것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과 실천 방향들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엉뚱하게 아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또 다문화 가족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한국인과 친화대회, 한국인과 체육대회 나오고 있거나 어디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한국 사회의 자연스러운 적응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되게 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안서를 만들고 그곳에 재정지원처에서 돈을 주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실천 방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죠. 하나를 통해서 둘을 얻고 둘을 통해서 셋으로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듯이 하나씩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세부 사업 수행 계획서. 자, 언제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예. 구체적으로 다 표로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야 특히나 이 담당자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CPR 교육 받아보셨나요? 인구구조? 네. 실제 사람한테 CPR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보셨어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그렇구나. 저는 진짜 외국에서도 한번 했고요. 국내에서는 공서상에서. 네. 그 가다가 앞에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요. 넘어진 것도 아닌데 보니까. 예, 그래서
배운 대로 다. 제가 또 응급구조 강사에 재난구조 이거 제가 초대 회장이거든요. 천안에. 연합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아 군대에서 수도 없이 했고 그래서 딱 정하죠. 지나가는 사람 잠깐 다 서보세요. 그래서 그 아가씨 119에 빨리 전화해서 그 아가씨는 112에 전화해라. 그러고 하는 거죠. 좀 있으니까 간호사분이라고 지나가시면 자기 간호사라고 교육받았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시라고 그랬죠. 하시라고. 5분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간호사 두 분이 저 소방서 지금 7단지에서 올라오면 그 길이잖아요. 7단지 고개를 넘어서 공원 정자같이 정상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한 5분 정도 더 가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 메고 뛰어올라 그러면 119 소방서 응급대는 힘들죠. 한 녀석이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메고 뛰어오면 야 장비 줘. 그리고 뛰어. 같이 가서 하고 그분 가셨죠. 잘 응급해서 경찰서 아저씨만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뛰었어?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소방서 친구들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했고 외국에서도 다이버들 몇 수중 인명구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다이버를 하시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다이버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패닉이 와요. 질소 중독, 산소 중독 이런 게 되면 배운 대로 안 하면 공기를 압축해서 가도 일반 공기 압축해서 가는 건데요. 중독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하는 걸 자기가 잊어요. 그렇게 돼요. 물속에. 그럼 그거 30m에서 또 끌려올려가지고 살려야지 어떻게든. 그리고 이게 또 장소로 가면 제가 또 부대원을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트리믹스라고 혼합 기체를 헬륨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기체를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또 산소 함량을 좀 더 높여서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잠수를 하죠. 그건 이제 교육을 또 따로 받아서 이론이랑 생리랑 신체 구조 변화랑 가스, 이제 대기 중에 나는 다양한 가스가 어떻게 신체에 반응하는지를 다 충분히 이해를 해야 반응할 수 있어서 그거를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아니면 어디 가서 돈만 내고 그냥 라이센스만 받아와서 하면 라이센스 있으면 따로 교육 안 하거든요.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 오네? 그래서 40m 딱 찍어갖고 딱 보는데 확인하고 가는데 10m마다 다 확인했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야 이거 문제 있네. 그래서 이달 가라. 짜짜가 찾아보면 거기 어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이 잃기 전이죠. 근데 그것도 구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받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딱 물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됐는데도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황이 생기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정확히 물어보고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육 가면 질문을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도 어디 요새 나주 자주 가는 손잡으러 그러면 나주에 영산포 홍어가 유명한데 영산포를 또 찾아가서 집집마다 또 물어보지. 이 집은 몇 년 돼? 주민들한테 이 집은 어디가 맛있어요? 뭐 그러고 다 찾아보고 황포도대라고 해서 갔는데 이건 충남의 황포도대와 달라요. 여긴 왜 황포도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내 표지판 있는 거 다 읽어보고 하죠. 집사람이 짜증내요. 빨리빨리 다니자고. 근데 점 찍으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도 좀 보고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맛있는 것도 먹고 동네 분들도 만나보고 해야죠. 그리고 저는 습관이 돼서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부부싸움인데 여행 가서 그런 분이나 아니 저희 집사람 다 이해하죠. 그래도 또 제가 재밌게 해죠. 재밌게 해주죠. 저는 이런 건물 오면 출입구 하나 반드시 반대 출입구를 꼭 확인해요. 비상 탈출 때문에. 습관이 돼서 산에 가면 나무 하나씩 딱 꺾어놓고 가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여보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너 못 가게 되면 나무 한 10m마다 아니면 30m마다 나무 하나 깎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내려가라.
아니 그게 몸에 배서 그 어쩔 수 이해할 없어. 것 같아요. 몸에 네. 배 있어. 이게 왜 여기까지 왔지? 플랜 B 사업 수행 계획도 사업 수행을 할 때도요 계획이 저희도 저희 팀원들 회사 그 기관에서 물어볼 때 꼭 삐딱하게 거꾸로 물어봐요. 예.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예. 플랜 B가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 평가를 가도 교수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 다 물어보잖아요. 그냥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해보자 다 같이. 우리. 그리고 맨날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딱 그 A가 1년 동안 담당 SG 프레젠테이션 잘하더라. 후임 정해. 해보자. 과장들 다 와, 사무국장 다 와, 원장도 와. 쫙 앉아서 해봐. 하면 해봐야 돼. 네. 안 하면 여기서 해도 여기서 몇 번 해갖고 잘했는데도 거기 막상 가서 뭐 도지사도 앉아있다가 뭐 이상한 계급 가진 사람들 앉아있으면 또 막 긴장돼갖고 막 하여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내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진 것들을 익숙해져 봐야 거기 가서 누가 질문을 던져도 잠깐 긴장을 하겠지만 자기 생각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욕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피곤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돼서 결과가 나오면 좋아하죠 그때부터.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인사도 잘해요. 하기 전까지는 이제 막 지들끼리 아마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다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셔서. 욕 안 했는데. 자, 사업 추진 일정들도 이렇게. 근데 이 간트 차트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최소한 이 기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제가 조금 바꾼 게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연계되고 또 다른 기관들은 외부의 강사분이 오시거나 우리가 잘못하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나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B기관이 같은 법인 안에 있어도 B기관이 더 잘한다고 그 B기관을 연결해서 연결시켜서 그걸 이제 차트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차트를 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모르고요. 이거 그냥 한 아이템씩 한 꼭지씩 그냥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누군가는 영어로 하는 게 편하면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영어 하는 데랑 연결해서 이거 하면서 몇 명은 영어로 가. 네. 베트남어로 가. 네. 그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하지. 네. 그 연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CPI라고도 하는데 크리티컬한 프로세스라고 해서 CPI라고 하는데 그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 관리처럼 한 가지 문제로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도 문화 적응이 한국어 문화 적응이 그냥 말만 한다고 한국 음식 한다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이웃들까지도 같이 프로그램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다 연계돼서 같이 연계돼서 계속 이어져 나갈 거거든요. 통합적인 서비스니까. 포괄적인 서비스니까. 그러면 그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거든요. 도표로 그리는 방법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들을 요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 나눔과 꿈처럼 뭐 3개년 사업을 한다, 뭐 2개년 사업한다,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가트 차트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기관과의 연계 협력 전략들. 요즘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리 사정이나 초기 사정이 잘 안 되면 사정을 잘하는 또는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야 정확하게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어설프게 잘 모르는데 그럴 것이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조울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좋을 때는 저 하이 끝까지 가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 쫙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정동장애의 어떤 양극성을 너무 많이 달리면 다시 못 돌아와요. 중간으로 못 와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 밑에 가 있는 시간이 많거나 저 위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러면 죄송한데 그런 경우가 지속되면 병원으로 가시.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족들이 내 새끼 병원에 있다 쓰니 듣기 싫으셔서 그냥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확인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상담가들이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안 되면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그건 빨리 손 놓고 치료로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여. 이런 상태야. 또 상담을 했을 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케이스 아니면 행동들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적인 행위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력들 지역사회 어떤 네트워킹들이 좀 잘 나눠줘야 되고요. 주변 기관들과 업무 분담을 잘 해야 되죠. 네. 협력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아주 어렵습니다. 네, 관항목을 딱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제 별명이 FM이라고 저는 규정 외의 일을 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규정 외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하면 용서를 하지만 하고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눈물 쏙 빠지게 흘립니다. 그런 일들은 사회복지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그만둬도 좋은데 이건 하지 말아요. 이런 짓은. 왜냐하면 거기 가도 또 혼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일하면 다른 데서 또 대리를 했으면 저기 과장이나 차장으로 가야지. 한 단계 올라서 가야지. 똑같이 대리로 갈 거면 바보라. 그러려고 그러면 업무를 배워야죠. 경험을 해야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빙을 하든 레우스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원칙을 지켜서 하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조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다이빙도 한 100번 했고 북쪽도 한 100번 했으니 나 누가 없어 혼자서 지도 보고 다 물속에서 들어오지 다 찾아갈 수 있어. 예, 죄송한데 그런 애들이 엉뚱한 데 떨어져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낙하산이 안 펴져갖고 이거 어떻게 피나 난리 피고 내동 잘 펴지던 애를 조금 빨리 펴지게 이렇게 편법으로 접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했다가 죽을 뻔했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살아서 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요까지만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경험이긴 한데요. 운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쪽집도 가게 만들 뻔한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일의 원칙을.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써야 되고 사업비는 사업비 안에서 써야 되고요. 관리 운영비 써야 돼요. 남으면 반납을 한이 있어도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항목간에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거나 뭐 놓쳤거나 그랬으면 빨리 다른 사람들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 후에라도 빨리 하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죠. 그러다가 큰일 내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있는지 프로그램과 숫자가 흐름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숫자의 흐름을 보는데 제가 한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회계를 담당한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일을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요. 야, 어떻게 감을 그렇게 잡아? 안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막걸리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회기가 됐을 때, 2회기 됐을 때, 3회기 됐을 때
한 달 됐을 때 전체 예산에서 집행했던 금액들에 대한 내가 예상했던 금액과 맞게 가는지 자꾸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프로그램의 기관의 운영 상태가 보이고요. 기관의 운영 상태를 보면 숫자가 얼마큼 썼겠구나 하는 감이 오게 되는 데까지가 한 2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숫자만 보고도 기관이 이렇게 쭉 보고 돈이 어디 비는데 탁탁 집어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업무 흔한 진행되는 과정과 돈이 요만큼 남아있거나 쓰고 있다는 것들이 적정하게 가네, 비슷하게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이 정도는 하죠. 근데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목별로 잘 구별해서 쓰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우고, 집행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생겼을 때, 아니면 잔액이 남았거나 더 써야 되는 경우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항목별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예산계획서를 변경을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쓰면 기관의 불이익, 기관평가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요새는 좀 바뀌었는데요. 식대도 많이 바뀌었죠. 요새 1인당 기준 예산서에 나오는 식대가 얼마예요? 아니면 그 기관에서는 회사에서 점심 식대 1인당 얼마를 주세요? 그냥 마냥 쓰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1인당 한 3만 원짜리 먹으면 식대하고 싶은데 그건 안줄 것 같아. 얼마 쓰세요? 정해져 있죠? 안 묻죠? 8,000원 주다가 오른 것 같아요. 9,000원인가. 사회복지는 9,000원입니다. 지금. 9,000원. 예. 저희 기관 11,000원. 아니 근데 요새 10,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맞아요. 8,000원인데.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작년에 제가 뽑은 친구가 쥐들은 25,000원짜리 30,000원짜리 영수증 보니까 그렇더만 그래요. 저들으라고 한 줄은 아닌데 들어가면서 하지 않으니까 들어서 그러면 10,000원씩으로 정하고 거기 내서 1,000원씩 해가지고 올려주자. 그렇죠. 11,000원, 만원 정도는 돼야 요즘에 어디 가서라도 그냥 식사하고요. 탕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최소 12,000원, 뭐 보신탕, 염소탕 17,000원, 뭐 설렁탕 14,000원, 12,000원 이래요. 네. 그 어제도 저희 다른 기관장들하고 모여서 점심 먹는데 그 시장님 캠프 간다고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법인 이사장들하고 제가 밥값을 안 냈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술이 있는데 또 그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25,000원짜리 받는다고 그래서 안 내고 끝까지 있었더니 지난번에 저 묻어먹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계산하시더라고요. 8명 먹으면요 25,000원씩 8명이 많이 나와요. 점심이 한 10,000원짜리만 냈어도 제가 계산할 건데 미안해서 못 계산하겠다. 자,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것들은 뭐 아까서부터 계속 설명드려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만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제안서를 다 받아보면 죄송한데 예를 들어 노인 문제 한다 그러면 한 8개 기관은 같은 거네요. 같은 문제. 예.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내면 그리고 기존에 계속 보건복지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해오고 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을 내게 되면 채택될 확률이 그만큼 적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개선하는 것들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새롭게 발생되는 사회가 계속 바뀌면서요. 요즘에 옛날에는 어르신 휴대폰 교육하는 거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예요. 맞아요.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저도 헷갈려요. 예. 이게 주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카드를 꽂아 이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헷갈려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고급식당 가서 뭐 하면 비싼 것들은 해놓고 다시 보이죠. 주문된 거 맞는지 카드 결제된 거 맞는지 금액 이거 맞아요? 확인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문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훨씬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해봐서 평가하는 것도 어려워요. 기본적인 거 평가 외에는 그들이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거 훨씬 빠르게 채택될 수 있죠. 예. 해보고 나서 평가의 기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계시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저희 오늘 1시에 AI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시간 넘어가고 있으니까. 12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그다음 교재에도 이렇게 어떤 사례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13주 교재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했던 마케팅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 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평가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가지고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AI 교육 딱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